그 남자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5년 전 화려한 양복을 입고 저를 속였던 그 사람이었죠. 지금은 낡은 점퍼에 구겨진 바지를 입고 있었고 손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어요. 강남역 지하상가 계단 앞이었는데 주변에는 퇴근길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11월 바람이 지하 계단으로 불어내려왔고 형광등 불빛이 그의 초라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혜진 씨,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고 머리카락은 반백이 되어 있었죠. 저는 그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재훈 씨, 이제 저는 김혜진이 아니라 이혜진입니다. 제 원래 성으로 돌아왔거든요. 5년 전 그 사람은 제게 새로운 삶을 약속했었습니다. 콜라텍 댄스홀의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제 손을 잡고 왈츠를 추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거울에 비친 우리 모습이 마치 드라마 속 한 장면처럼 아름다워 보였었죠. 그때 저는 남편을 잃고 2년이 지난 후였고 딸아이는 결혼해서 분당에 살고 있었습니다. 혼자 남은 집은 너무 넓고 조용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게 익숙해지지 않았고 저녁을 차려놓고도 혼자 먹는 게 서글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층에 사는 김 여사를 만났죠. 혜진 씨, 요즘 많이 우울해 보이던데 나랑 콜라텍 한번 가볼래요? 거기 가면 춤도 배우고 사람들도 만나고 기분 전환하기 좋아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60대 초반의 나이에 춤을 배운다는 게 쑥스럽기도 했고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김 여사의 권유로 처음 콜라텍을 찾은 날 생각보다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3층 건물이었는데 입구에는 스타 댄스홀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니 200평 정도 되는 넓은 홀이 나왔고 한쪽 벽면은 전체가 거울로 되어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작은 조명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트로트 음악이 경쾌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죠. 50대에서 70대로 보이는 사람들이 쌍을 지어 춤을 추고 있었는데 모두들 즐거워 보였어요. 김 여사가 제 손을 잡고 홀 한쪽에 있는 소파로 데려갔습니다. 여기 앉아서 구경부터 해봐요. 나는 내 파트너 찾으러 갈게. 저는 소파에 앉아 사람들이 춤추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왈츠, 차차차, 자이브, 블루스, 여러 춤을 추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그림 같았어요. 그때 한 남자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 오셨나 봐요. 전 이재훈이라고 합니다. 한 곡 같이 추실래요? 그가 공손하게 손을 내밀었어요. 키는 175cm 정도였고 회색 재킷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뒤로 넘겨 빗었고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죠. 70대 초반으로 보였지만 자세가 반듯하고 목소리도 안정적이었어요. 아, 저는 춤을 못 춰서요. 제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오시는 분들 처음엔 다 그래요. 그의 미소가 진심으로 느껴졌고 거절하기가 미안해서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가 제 허리에 손을 얹고 천천히 스텝을 밟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렇죠, 잘하시네요. 그의 리드를 따라 움직이니 신기하게도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거울에 비친 우리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일주일에 3번씩 콜라텍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오후이시면 어김없이 스타 댄스홀 문을 열었죠. 재훈 씨는 항상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친절하게 춤을 가르쳐 줬어요. 혜진 씨, 오늘은 차차차를 배워볼까요? 이 춤은 경쾌하고 재미있어요. 그는 제 손을 잡고 음악에 맞춰 스텝을 밟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고 한 달쯤 지나자 제법 춤을 출 수 있게 됐어요. 홀 안의 다른 사람들도 저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혜진 씨, 춤 실력이 많이 늘었네요. 오늘 옷 색깔 예쁘시다. 그들의 칭찬이 저를 즐겁게 만들었죠. 특히 재훈 씨와 춤을 출 때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어요. 그의 리드는 자연스러웠고 제 실수를 부드럽게 커버해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춤을 마치고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게 됐습니다. 논현동 골목에 있는 작은 카페였는데
창밖으로는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떨어지고 있었어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앞에 두고 재훈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혜진 씨, 실례지만 남편분은 언제 돌아가셨어요? 2년 전이에요.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죠. 제가 잔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저도 아내를 5년 전에 췌장암으로 잃었거든요. 그의 눈빛이 흐려졌어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게 아직도 낯설어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오후 내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죠. 그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은퇴했다고 했고 자식은 없다고 했어요. 사업하느라 바쁘게 살았는데 정작 아이는 갖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일 후회돼요. 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재훈 씨와 저는 점점 가까워졌고 춤을 추지 않을 때도 자주 만나 차를 마시거나 산책을 했어요. 그는 항상 신사적이었고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습니다. 어느 날 그가 강남 한복판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으로 저를 초대했어요. 청담동에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는데 입구부터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풍겼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하얀 테이블보가 깔린 테이블에 앉았고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흘러나왔죠.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혜진 씨를 처음 만난 지 100일이 되는 날이거든요. 그가 미소 지으며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열어보니 작은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색 체인에 작은 하트 모양 펜던트가 달려 있었죠. 제 마음을 받아주시겠어요? 우리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진심입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60대 초반의 나이에 다시 누군가를 만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재훈 씨, 저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전 기다릴 수 있어요. 그가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딸 수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이 늦은 시간에. 수민의 목소리가 약간 피곤해 들렸습니다. 수민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요즘 콜라텍에서 만난 사람이 있는데. 네? 콜라텍이요? 엄마가 무슨 콜라텍을 다녀요? 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춤 배우러 다니는 곳이야. 거기서 좋은 분을 만났어. 70대 초반인데 정말 신사적이고 좋은 사람이야. 엄마, 정신 차리세요. 그런 데서 만난 남자가 뭐가 좋다는 거예요? 아빠 돌아가신 지 겨우 2년밖에 안 됐잖아요. 수민이 화를 냈습니다. 수민아, 엄마도 혼자 사는 게 힘들어. 내 아빠는 내 마음속에 항상 있지만 그렇다고 평생 혼자 살 수는 없잖아.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딸과의 통화는 좋지 않게 끝났습니다. 수민은 절대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저는 서운한 마음에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남편 생각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하는 걸까? 하지만 나도 사람인데 이렇게 외롭게 살 수는 없잖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훈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혜진 씨, 어젯밤 제 말이 부담됐다면 미안해요. 제 마음은 진심이지만 천천히 생각하셔도 돼요. 그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아니에요. 저도 좋은 시간이었어요. 다만 딸이 좀 반대해서 고민이에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따님을 한번 만나 뵙고 싶어요. 제가 직접 말씀드리면 이해해 주실 거예요. 일주일 후 분당에 있는 딸 집 근처 레스토랑에서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수민은 처음부터 차갑게 대했어요. 안녕하세요. 수민 씨죠? 전 이재훈이라고 합니다. 재훈 씨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수민은 짧게 대답하고 팔짱을 꼈어요.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레스토랑 안은 주말 저녁이라 사람들로 붐볐고 옆 테이블에서는 가족들이 즐겁게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죠. 우리는 메뉴를 주문하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수민 씨, 제가 따님 어머니를 만나게 된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콜라텍에서 춤을 가르쳐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춤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수민이 끼어들었어요. 엄마한테 무슨 목적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요즘 노인들 타깃으로 결혼 사기치는 사람 많다고 뉴스에 나오던데요. 재훈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민아, 그게 무슨 말이니? 제가 딸을 나무랐어요. 엄마, 저는 엄마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아빠 돌아가시고 받은 보험금이랑 아파트까지 합치면 10억은 넘잖아요. 그걸 노리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요. 수민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재훈 씨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수민 씨,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운영하던 회사를 정리하면서 받은 돈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통장 잔고도 보여드릴 수 있고요. 그럼 보여주세요. 수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훈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핸드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어요. 화면에는 8억 원이 넘는 잔고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죠? 저는 따님 어머니 재산이 필요 없어요. 그저 외로운 노년을 함께 보낼 동반자를 찾는 거예요. 수민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날 이후 수민은 더 이상 강하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찬성한 것도 아니었죠.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결혼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요. 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훈 씨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거의 매일 만났고 함께 영화를 보거나 공원을 산책했죠. 그는 항상 저를 배려했고 제가 힘들어하면 따뜻하게 위로해줬어요.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재훈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혜진 씨, 우리 결혼하면 어떨까요? 나이 들어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함께하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많은 고민 끝에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2019년 4월 작은 예식장에서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어요. 딸 수민과 몇몇 친구들만 참석한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예식장은 논현동에 있는 소규모 웨딩홀이었고 하얀 꽃들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제가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입장하자 재훈 씨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줬습니다. 그는 회색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가슴에는 하얀 장미 한 송이가 꽂혀 있었죠. 주례 없이 간단하게 서약을 하고 반지를 교환했어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평생을 함께하겠습니까? 사회자의 질문에 우리는 동시에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객석에 앉아있던 수민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어요. 기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한 듯한 얼굴이었죠. 결혼식이 끝나고 작은 피로연을 했습니다. 뷔페식 식사였는데 음식 맛도 좋았고 분위기도 따뜻했어요. 결혼 후 우리는 제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34평 아파트였는데 남편이 생전에 마련해준 집이었죠. 재훈 씨는 자신의 집을 세놓고 제 집으로 들어왔어요. 이 집이 훨씬 넓고 좋네요. 우리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요. 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어요. 아침에 함께 일어나 산책을 하고 점심은 같이 장을 봐서 만들어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TV를 보거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죠. 주말에는 콜라텍에 가서 춤을 추고 가끔 근교로 나들이를 다녀왔어요. 여보, 다음 주에 춘천에 다녀올까요? 날씨도 좋은데 닭갈비도 먹고. 재훈 씨가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오랜만에 멀리 나가는 것도 괜찮겠네요. 제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결혼 6개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재훈 씨가 제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여보, 우리 결혼했으니까 경제 공동체잖아요. 통장 비밀번호 좀 알려주면 안 될까요? 나도 내 통장 비밀번호 알려줄게요. 그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부부가 됐으니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4839예요. 남편 생일이었는데 그대로 쓰고 있어요. 고마워요. 나도 1572 내 생일이에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재훈 씨가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여보, 우리 이 집을 내 이름으로 증여하면 어떨까요? 그럼 나중에 상속세도 절약되고 좋잖아요. 상속세요? 아직 그런 걸 생각하긴 이른 것 같은데요. 제가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미리 준비하는 게 좋아요. 요즘 상속세가 엄청 높거든요. 저는 재훈 씨의 말이 이상했지만
그가 경제적인 부분을 잘 안다고 생각해서 일단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법무사 사무실에 갔어요. 대치동 사거리 근처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이었는데 2층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증여를 하시려면 증여세가 나올 수 있어요.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지만 그 이상은 세금이 붙어요. 법무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일단 6억어치만 증여하면 되겠네요. 재훈 씨가 물었어요. 법무사가 서류를 준비해 주었고 저는 재훈 씨에게 아파트 지분 50%를 증여하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가 될 줄은요. 서류를 작성하고 법무사 사무실을 나오는데 재훈 씨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여보, 고마워요. 우리 평생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증여 계약을 한 지 한 달 후부터 재훈 씨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항상 부드럽고 배려심 있었던 사람이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혜진 씨, 오늘 점심은 뭐 해줄 거예요? 어제 된장찌개 먹었으니까 오늘은 다른 거 먹고 싶은데. 그의 말투가 명령조로 바뀌었습니다. 아,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김치찌개 끓이려고 했는데. 김치찌개는 싫어요. 밖에 나가서 먹을게요. 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며 혼자 나가버렸어요. 저는 멍하니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전에 다정했던 모습은 어디로 간 걸까요? 며칠 후에는 더 심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친구들과 점심 약속이 있어서 외출하려는데 재훈 씨가 막았습니다. 어디 가요? 친구들이랑 점심 먹기로 했어요. 나 혼자 두고요? 결혼했으면 남편 밥이나 챙기지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는 게 어디 있어요? 그의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제가 친구들 만나는 걸 전혀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재훈 씨,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모임인데 이번에만. 안 돼요. 약속 취소하세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결국 친구들에게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내고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재훈 씨는 혼자 어디론가 나갔다가 저녁 늦게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왔어요. 여보, 술 드셨어요? 저녁은 드셨어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상관없어요. 내 방 좀 내버려둬요. 그가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거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 불빛이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을 때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재훈 씨가 갑자기 제 통장에서 3천만 원을 인출한 거예요. 제가 은행 앱으로 잔액을 확인하다가 발견했죠. 재훈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 통장에서 3천만 원이 빠져나갔는데요. 저녁 식사 중에 제가 물었습니다. 아, 그거요? 급한 일이 있어서 좀 썼어요. 그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급한 일이요? 무슨 일인데 말도 없이 그렇게 큰 돈을. 부부 사이에 내 돈이 어디 있어요? 필요해서 쓴 건데 뭐가 문제예요?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확신할 수 없었죠. 다음 날 딸 수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수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민아, 그 사람이 내 통장에서 3천만 원을 가져갔어. 말도 없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민이 놀라며 소리쳤어요. 아니야, 남편인데 어떻게 신고를 해? 그냥 급한 일이 있었나 봐. 엄마, 정신 차리세요. 이건 분명히 이상한 거예요. 제가 바로 갈게요. 1시간 후 수민이 집으로 왔습니다. 마침 재훈 씨는 외출 중이었어요.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해 보세요. 수민이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결혼 후 6개월 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어요. 아파트 증여, 통장 비밀번호, 돈을 인출한 일까지 모두요. 수민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엄마, 이건 결혼 사기예요. 완전히 계획된 거라고요. 처음부터 엄마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이 8억이 넘는 통장 잔고를 보여줬잖아. 제가 반박했어요. 그건 확인해 봐야 해요. 요즘 통장 잔고도 포토샵으로 조작할 수 있어요.
엄마, 그 사람 통장 진짜 보신 적 있어요? 핸드폰 화면으로만 본 거 아니에요? 수민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재훈 씨의 실제 통장을 본 적이 없었어요. 핸드폰 화면으로만 봤었죠. 내일 당장 은행 가서 아파트 증여 취소하고 통장 비밀번호도 바꾸세요. 그리고 그 사람 통장을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해요. 수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서 재훈 씨에게 말했습니다. 재훈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재훈 씨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뭔데요? 통장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진짜 통장 말이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훈 씨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어요. 왜요? 날 못 믿어요? 그게 아니라 부부 사이니까 확실히 알고 싶어서요. 당신도 내 통장 비밀번호 알잖아요. 제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재훈 씨가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화를 냈어요.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결혼할 때 내가 보여줬잖아요. 이제 와서 왜 이래요? 핸드폰 화면이 아니라 실제 통장이나 은행 가서 확인하고 싶어요. 제 목소리도 단호해졌습니다. 재훈 씨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제가 외출했다가 돌아오니 집이 텅 비어 있었어요. 재훈 씨가 짐을 싸서 나간 것이었죠. 옷장을 열어보니 그의 옷들이 모두 사라졌고 세면도구도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어요. 이렇게 의심받으면서까지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혼하죠.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겠습니다. 그 짧은 글을 보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그날 저녁 딸 수민과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강남경찰서 2층 민원실이었는데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셨어요. 신고하시려는 내용이 뭔가요? 젊은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결혼 사기를 당한 것 같아서요. 수민이 대신 말했어요. 경찰관은 제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정식으로 결혼을 하신 거죠? 그럼 부부간 재산 사용은 사기로 보기 어려워요. 이혼 소송을 하시면서 재산 분할 문제로 다퉈야 할 것 같은데요. 경찰관의 말에 저는 절망했어요. 그럼 제가 당한 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요? 법적으로는 사기죄로 입건하기 어렵습니다. 민사로 해결하셔야 해요. 저희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서 수민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우리 변호사 선임해서 제대로 싸울 거예요. 엄마가 당한 걸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수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바보 같았는데 더 이상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재훈 씨 측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과 동시에 재산 분할을 요구합니다. 아파트 지분 50%는 이미 증여받았고 나머지 재산도 절반씩 나누자는 게 저희 의뢰인 입장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저희 측 변호사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증여는 사기로 인한 것이고 결혼 기간이 1년도 안 됐는데 무슨 재산 분할을 요구합니까? 하지만 법은 냉정했어요. 증여 계약서에 제 서명이 있었고 정식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재판은 6개월 동안 이어졌어요. 법원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였는데 갈 때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재훈 씨는 법정에 나올 때마다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 따뜻했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죠. 결국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혼은 인정됐지만 아파트 지분 50%는 재훈 씨에게 귀속됐어요. 증여 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이었죠. 저는 제 집을 팔아서 재훈 씨 몫을 현금으로 줘야 했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12억이었으니 6억을 그에게 줘야 했어요. 남편이 평생 모아서 마련해준 집을 팔아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제 통장에서 가져간 3천만 원은 부부 공동재산 사용으로 인정돼서 돌려받지 못했어요. 판결문을 받아든 날 법원 계단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3월의 찬바람이 뺨을 스쳤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만 들렸어요. 엄마, 일어나요.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수민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60살이 넘도록 사람도 제대로 못 알아봤으니.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쁜 거예요.
저는 대치동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25년을 살았던 집이었어요.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는데 떠나야 했죠. 짐을 싸면서 서랍 속 오래된 사진들을 발견했어요. 남편과 신혼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 딸 수민이 어렸을 때 돌잔치 사진, 가족이 함께 놀러 갔던 여행 사진들이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남겨준 집을 지키지 못했어요.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파트를 정리하고 6억을 재훈 씨에게 넘긴 후 남은 돈은 6억 정도였어요. 저는 관악구에 있는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15평짜리 작은 공간이었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죠. 창문으로는 관악산이 보였어요. 이사를 마치고 며칠 동안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어요. 수민이 매일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지만 대답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엄마, 제가 내일 갈게요. 같이 밥 먹어요. 어느 날 수민이 문자를 보냈어요. 다음 날 수민이 찾아왔을 때 저는 머리도 감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정신 차리셔야죠. 수민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수민아, 엄마가 이렇게 한심한 사람인 줄 몰랐지? 60살이 넘도록 사람 하나 제대로 못 알아보고. 엄마는 잘못이 없어요. 그 사람이 나쁜 거예요. 엄마는 그냥 외로웠던 거잖아요. 수민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그 따뜻함에 저는 또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날 수민은 저를 목욕탕에 데려가 깨끗하게 씻겼고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는 아직 젊어요.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잖아요. 수민의 말이 제 마음을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제대로 잠을 잤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관악산 등산로로 향했습니다. 새벽 6시 등산로 입구에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준비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그들을 따라 천천히 산을 오르기 시작했죠.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정상에 올랐을 때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고 아침 햇살이 도시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깨달았어요.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아직 끝이 아니구나.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작은 식당에서 콩나물 해장국을 먹었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속을 따뜻하게 데웠고 입맛도 조금씩 돌아왔어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관악산을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고 한 달쯤 지나자 몸도 가벼워졌어요. 산에서 자주 마주치는 사람들과도 인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어머니, 요즘 자주 보네요. 매일 오세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말을 걸어왔어요. 네, 건강도 챙길 겸 다니고 있어요. 저도 5년째 다니고 있어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게 낙이에요. 같이 내려갈까요? 그녀의 이름은 박순이었고 남편과 사별 후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금방 친해졌고 종종 산에서 내려와 차를 마시곤 했어요. 순희 씨에게 제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혜진 씨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이제 그 사람은 잊어버려요. 우리 나이에 과거에 매달려 있을 시간 없어요. 순희 씨의 소개로 저는 관악구 노인복지관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서예 교실, 요가 교실, 노래 교실 등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았습니다. 저는 서예 교실에 등록했어요. 먹을 갈고 붓을 잡는 시간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선생님은 70대 초반에 은퇴한 교사였는데 부드럽고 친절했어요. 혜진 씨, 붓을 잡을 때는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잡으세요. 그래야 글씨가 살아있어요.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며 천천히 글씨를 쓰다 보면 시간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복지관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어요.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들이었는데 모두 각자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사람, 사별한 사람, 자식들과 멀어진 사람 다양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새 저는 관악구 생활에 적응했고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았어요. 아침에는 등산을 하고 오전에는 복지관에서 서예를 배웠습니다. 점심은 복지관 식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먹었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산책을 했어요. 저녁에는 수민이 가끔 찾아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다행이에요. 수민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응, 엄마도 이제 괜찮아.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혼자 사는 게 나쁘지 않더라. 실제로 저는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재훈 씨에 대한 분노도 점점 사라졌어요. 그를 원망하기보다는 제 앞날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복지관에서 서예 강사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제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겼고 수강생들의 실력이 느는 걸 보면 뿌듯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글씨가 많이 좋아졌어요. 수강생들의 칭찬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복지관장님이 제게 말했어요. 혜진 선생님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수강생들 반응도 좋고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도 이 일이 정말 좋아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제게 새로운 의미를 줬습니다. 또한 구청에서 운영하는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에도 참여했어요. 매주 수요일 오후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댁에 도시락을 배달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고 현재의 삶에 만족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딸이 있다는 것, 좋은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관악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풍경도 이제는 익숙했어요. 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산이 저에게 많은 위로를 줬습니다. 봄에는 진달래가 피고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이 있었죠. 가을에는 단풍이 아름다웠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쌓였습니다. 순희 씨와 함께 산을 오르내리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소중했어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혜진 선생님, 다음 달에 구청에서 주최하는 문화제가 있는데 서예 작품을 전시하시겠어요? 복지관장님이 물었어요. 제 작품을요? 부족한데요. 아니에요. 선생님 글씨 정말 좋아요. 다른 분들한테도 좋은 자극이 될 거예요. 저는 고민 끝에 승낙했습니다. 문화제 준비를 하면서 열심히 작품을 썼어요. 제가 좋아하는 시구들을 골라 정성껏 붓글씨로 옮겼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꽃은 피면 지는 것,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같은 문구들이었죠. 문화제 당일 관악구청 1층 전시관에 제 작품이 걸렸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줬어요. 글씨가 참 좋네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에요. 관람객들의 말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수민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엄마, 제가 임신했어요. 3개월 됐대요. 정말? 우리 수민이가 엄마가 된다고. 저는 너무 기뻐서 딸을 껴안았습니다. 외손주를 본다는 것 생각만 해도 설렜어요. 수민의 임신 기간 동안 저는 열심히 태교 용품을 준비했습니다. 아기 옷을 사고 손뜨개질로 모자도 만들었어요. 복지관 친구들도 축하해줬습니다. 혜진 씨, 곧 할머니 되시네요. 축하해요. 고마워요. 정말 기대돼요. 6개월 후 수민이 건강한 여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병원에서 처음 외손녀를 안았을 때 눈물이 났어요. 작고 보드라운 아기가 제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줄게. 건강하게 자라렴. 아기는 눈을 감은 채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그 순간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외손녀 이름은 하윤이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3번씩 수민이네 집에 가서 아기를 돌봤어요. 기저귀를 갈아주고 우유를 먹이고 재워주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하윤이가 제 얼굴을 보고 웃을 때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몰라요. 수민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할머니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저는 외손녀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겠다. 하윤이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제 새로운 삶의 목표가 됐습니다. 복지관 친구들에게 손주 자랑을 하는 것도 즐거운 일과였어요. 5년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강남역에서 친구 순희 씨와 점심 약속이 있었어요. 순희 씨 조카가 강남에서 식당을 연다고 해서 구경 겸 식사를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에 도착해서 지하상가를 걷고 있었어요. 11월 말이라 날씨가 쌀쌀했고 지하상가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는 오후 5시쯤이었죠. 계단을 올라가려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혜진 씨. 돌아보니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처음에는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낡은 점퍼에 구겨진 바지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초췌해 보였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익숙했습니다. 재훈 씨? 제가 놀라서 되물었어요. 네, 저예요. 이렇게 우연히 만나네요. 그는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5년 전에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재훈 씨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반백이 되어 허름하게 자라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팼어요. 손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고 옷에서는 오래된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혜진 씨, 잠깐만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순희 씨를 바라봤습니다. 혜진 씨, 괜찮아요? 순희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잠깐만 이야기하고 갈게요. 저는 재훈 씨와 함께 지하상가 한쪽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고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사실은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재훈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이혼한 후 받은 6억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지인의 소개로 음식점 프랜차이즈에 투자했는데 완전히 사기였다는 겁니다. 투자금을 모두 날렸어요. 그 지인도 연락이 끊겼고요. 소송을 걸었지만 이미 그 사람은 파산 상태였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후로 여기저기 빚을 지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막다른 곳에 왔어요. 갈 곳도 없고 일자리도 없어요. 그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손을 뒤로 빼며 말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도와달라는 건가요? 혜진 씨,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2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저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훈 씨, 5년 전에 제가 당신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같이 행복하게 살자고 했잖아요. 서로 의지하며 외롭지 않게 노년을 보내자고요. 하지만 당신은 처음부터 제 재산만 노렸죠. 아니에요. 처음에는 진심이었어요. 정말로. 거짓말 그만하세요. 당신이 보여준 8억짜리 통장 잔고도 가짜였던 거 알아요. 경찰 조사에서 다 밝혀졌어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재훈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당신 때문에 저는 남편이 평생 모아서 마련해준 집을 잃었어요. 25년 동안 살던 집에서 쫓겨났죠. 한동안은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요. 제 눈에도 눈물이 맺혔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거든요. 좋은 친구들도 생겼고 봉사활동도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외손녀가 생겼어요. 그 아이를 보면 세상이 다 아름답게 느껴져요. 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하윤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건강하게 살아야 해요. 과거에 매달릴 시간이 없어요. 재훈 씨는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재훈 씨, 당신도 이제 스스로 일어서세요. 남한테 기대지 말고요. 70대 중반이면 일자리 찾기 어렵겠지만 구청이나 복지관에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혜진 씨, 제발. 그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저는 재훈 씨를 내려다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재훈 씨, 이제 저는 김혜진이 아니라 이혜진이에요. 제 원래 성으로 돌아왔거든요. 당신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재훈 씨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지상으로 나오니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순희 씨가 달려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혜진 씨 괜찮아요? 응, 괜찮아. 이제 정말 끝났어.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강남역 사거리는 차들로 붐볐고 사람들은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빌딩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몇 개 보였어요. 저는 그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야. 진짜 내 삶을 살 거야. 순희 씨와 함께 조카 식당으로 갔습니다. 깔끔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한식당이었어요. 따뜻한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을 주문했습니다. 혜진 씨, 그 사람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괜찮았어요? 순희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예전 같았으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아니더라.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니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우리 나이에 과거에 얽매여 있을 시간 없잖아요. 순희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우리는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죠. 다음 주에 하윤이 5살 생일인데 같이 갈래요? 그럼요. 우리 하윤이 생일인데 당연히 가야죠. 순희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관악산이 어둠 속에 우뚝 서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상쾌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생각했어요. 5년 전 그 끔찍한 배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까? 대치동 아파트에서 혼자 외롭게 지내고 있지 않았을까? 관악산도 오르지 않았을 테고 복지관에서 봉사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순희 씨 같은 좋은 친구도 만나지 못했겠죠. 물론 그때의 고통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울었고 죽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그 고통을 이겨내면서 저는 더 강해졌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됐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수민이네 집에서 하윤이 생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작은 아파트 거실이 풍선과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하윤이는 예쁜 핑크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하윤이가 제게 달려와 안겼어요. 우리 하윤이 5살 됐네. 벌써 이렇게 컸어? 제가 아이를 안아 올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케이크 먹어요. 딸기 케이크예요. 하윤이가 신나게 말했어요. 순희 씨도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하윤아, 생일 축하해. 할머니가 책 선물 가져왔어. 와, 고마워요. 하윤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생일 노래를 불렀고 하윤이가 촛불을 끄는 걸 지켜봤어요.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수민이 옆으로 왔어요.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응, 행복해. 이렇게 좋은 날에 가족들과 함께 있으니 더 그래. 엄마, 그 사람 만났다며요? 괜찮았어요? 수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았어. 오히려 만나서 다행이야. 완전히 정리된 기분이야.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가 정말 강해지셨어요. 예전에 엄마 같지 않아요. 그래. 엄마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남은 시간을 나를 위해 쓰고 싶어. 맞아요. 그렇게 사세요. 엄마는 충분히 다른 사람들 위해 살았어요. 수민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행복이 진짜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밤에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떠올렸어요. 재훈 씨를 만난 것, 하윤이 생일 파티, 순희 씨와의 대화, 모든 게 의미 있었습니다. 특히 재훈 씨를 만난 건 제게 큰 의미가 있었어요. 5년 전 제게 상처를 준 사람, 제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를 보니 불쌍하다는 생각보다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가 한 일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를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망하고 미워하는 건 결국 저를 아프게 하는 일이니까요. 대신 저는 제 앞날을 생각하기로 했어요. 앞으로 하윤이가 자라는 걸 지켜보고 더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좋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거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관악산에 올랐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단풍이 절정이었어요.
산길을 걷는데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정상에 올라 서울을 내려다봤어요. 강남구 저 멀리 제가 살던 대치동 아파트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곳이 그립지 않았습니다. 여기 관악구, 이 작은 오피스텔이 제 진짜 집이었어요. 제가 선택한 곳, 제 힘으로 지켜가는 곳이었습니다. 산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어요. 저는 두 팔을 벌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나는 자유야. 나는 행복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거야.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순희 씨를 만났어요. 혜진 씨, 오늘 등산 일찍 오셨네요. 응, 기분이 좋아서. 같이 내려갈까? 우리는 함께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날 오후 복지관에서 서예 수업이 있었습니다. 새로 오신 수강생이 한 분 계셨는데 70대 중반의 할머니였어요. 선생님, 저는 글씨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에는 다 그래요.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도 그랬어요. 저는 할머니 옆에 앉아 친절하게 가르쳐 드렸어요. 먹가는 법부터 붙잡는 법까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붓을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천천히 선을 그어보세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붓을 움직였고 종이 위에 떨리는 선이 그어졌어요. 아이고, 제대로 안 되네요. 아니에요. 처음 치고는 잘하셨어요. 계속 연습하시면 금방 느실 거예요. 제가 격려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복지관장님이 제게 말했어요. 혜진 선생님, 요즘 수강생들이 정말 좋아해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식이 편안하고 따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이 일이 정말 좋아요. 누군가를 가르치는 게 이렇게 보람 있을 줄 몰랐어요. 선생님, 다음 달에 구청에서 노인 대상 서예 특강이 있는데 강사로 추천해도 될까요? 정말요? 물론이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복지관을 나왔습니다. 걸어서 집으로 가는 길 단풍잎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잎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잎들도 나무에서 떨어지지만 땅을 비옥하게 만들죠. 제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힘든 일을 겪었지만 그게 저를 성장시켰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하윤이한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화면에 하윤이 얼굴이 나타났어요. 하윤아, 뭐 하고 있었어? 그림 그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그림 그렸어요. 정말? 할머니한테 보여줄래? 하윤이가 종이를 들어 보여줬어요. 엉성하지만 사람 모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할머니예요. 이게 엄마고 이게 나예요. 우와, 우리 하윤이 그림 정말 잘 그렸네. 할머니가 액자에 넣어서 집에 걸어놔야겠다. 진짜요? 좋아요. 하윤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저는 행복했어요. 이런 순간들이 제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거였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저는 차를 한 잔 끓였어요. 따뜻한 녹차를 홀짝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관악산 너머로 붉은 노을이 펼쳐져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가슴에 담았어요. 60대 중반의 나이 많은 일을 겪었지만 저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웃고 행복할 수 있어요. 콜라텍에서 만난 그 남자는 제게 큰 상처를 줬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계기를 만들어줬습니다. 그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이제 저는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삶이요. 그리고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녹차를 한 모금 더 마셨어요. 따뜻함이 가슴으로 퍼졌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아침에 관악산에 올라 맑은 공기를 마시고 복지관에서 수강생들을 가르치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을 거예요. 저녁에는 순희 씨와 산책을 하거나 수민이한테 전화를 걸 거고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또 한 해가 지나겠죠. 그리고 그 시간들이 모여 제 인생이 되는 겁니다.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조용하지만 행복한 인생이요.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큰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건강하게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는 것, 그게 제가 원하는 전부예요. 노을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곧 밤이 올 거예요. 하지만 밤이 지나면 또 아침이 오겠죠.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희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서요.